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스템 미팅 온라인의 좌장을 맡은 김경원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오스템 미팅 온라인 이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당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오스템 미팅 온라인은 누적 페이지 뷰수 6만 건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오스템 미팅 온라인은 현재까지 약 60여 개국 10만 명 이상의 치과인분들이 함께한 전 세계적인 임플란트 학술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테틱 존에서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한 강의를 펼쳐주실 이대희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테릭 존에서의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이란 주제로 선생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이 상악 전치부의 싱글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은 이 파필러리 리제너레이션 같은 그러한 간단한 그러한 스코어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의 심미지수, 그리고 핑크 이테릭스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벨저에 이르러서는 핑크 이테릭과 화이트 이테릭이 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점수를 매기기까지 되었는데요. 이 벨저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은요, 토탈 스코어가 20점이 되는데 이렇게 핑크 이테릭과 화이트 이테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핑크 이테릭의 기반이 되는 골도 좋아야 되고 또 더구나 연조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공의 바탕을 둔 여러 가지 크라운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보철까지 이것을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즉 상악 전치부는 기능보다는 심미 위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목차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디시전 메이킹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심미적인 수복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서지컬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분류법은 2010년에 주즈발리 선생님의 분류법에 의거한 건데요. 소켓의 형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디시전인데 물론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과 소프트 티슈가 정상인 상태 때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두 번째는 연조직은 정상인데 본이 안 좋을 때, 세 번째는 본은 노말인데 연조직이 부족할 때, 네 번째는 연조직과 본이 불량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본과 소프트 티슈가 정상일 때 발치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발치 즉시 식립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안 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아주 심플한 상태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이나 또는 힐드 리치에서 무엇보다 상악 전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임플란트 포지션인데요. 이 임플란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니엘 부저가 2004년도에 컴포트 존, 데인저 존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그때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본 레벨 임플란트로 잠깐 바꾼다면 메지오디스탈로는 인접치로부터 최소 1.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오로페이셜로는 인접치의 이머전스 포인트보다는 약간 팔라탈로 1mm 정도 임플란트 플랫폼이 위치하는 것이 바로 컴포트 존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버티칼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인접치의 시멘토 에나멜 정션 또는 마지널 준지로부터 3, 4mm 하방에 버티칼 스톱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인접치에 이러한 본이나
진지발 레벨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리세션이 됐다라든지 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다 버티컬 레퍼런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단 하나의 절대적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한다면 인접지 본 레벨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안 좋은 곳에 인접지 본 레벨보다 약간 서브로 심으면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죠. 치축은 발치즉시 식립의 치축은 두 번째처럼 상악 전치의 치축이 아이디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약간 팔라탈로 패러럴 쉬프트 투 링구알로 약간 가는데 2mm 설측, 2mm 하방에 오도록 저렇게 엑시스 컨트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번들본 티어리라는 것에 의거를 하는 건데요. 번들본은 투스 릴레이티드 스트럭처고 조직학적으로는 라미나 프로프리아입니다. 레이비알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설치계도 있지만 레이비알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께는 보통 0.8mm고요. 그리고 길이는 레이비알 쪽이 2에서 3mm입니다. 2에서 3mm가 되기 때문에 버티칼이 녹으니까 2mm 깊게 심는 것이고 그리고 순축으로 2mm 이상의 뼈가 나중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2mm 설축으로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포지셔닝 할 때는 ITI 컨센서스에서 나왔듯이 발치즉시를 했을 때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약 에피컬 서드에서 얻기 위해서 2에서 3mm 정도 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11.5가 많지만 13mm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mm가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탈에 카운터 싱킹을 해서 저쪽에 이 임플란트가 설축으로 심겨지도록 쉐이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이 괜찮았을 때 마지널 진지발부터 3에서 4mm 깊이 심고 그리고 이런 호라이전탈 갭 디스턴스에는 잘 녹지 않는 그러한 바이오스 같은 이종고를 넣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1992년에 닥터 데니스 타노가 말했던 것처럼 호라이전탈 본 로스를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이 1.5mm이기 때문에 그 합인 3mm는 최소한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일라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4개의 치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4개를 심는 것보다는 5번처럼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라테럴 인사이즈 심고 이 1번에는 심지 않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로우 리스크인데 이것이 딥바이트라든지 그래서 메카니컬하게 3.5를 2번에다 심는 것이 불안하다면 4번이나 3번처럼 심는 것이 좋은데요. 4번에 그런데 레귤러 사이즈 임플란트, 즉 TS3 4.0을 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어쩔 수 없을 땐 3번처럼 심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힐드 리지에서는 포지션을 정하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에피컬 서드가 살짝 관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그리고서 패러링 핀을 꽂아봅니다. 그리고 꼭 바이트를 시켜봅니다. 바이트를 시켜서 이것이 적절한 오버바이젯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괜찮다면 그 패스를 유지하면서 드릴링을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발치직 식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2mm 설축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치축을. 그리고 2mm 깊게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릴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드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저는 3mm 드릴까지 행하고 3mm 롱 드릴, 이 마킹 드릴까지 행하고 이것을 낀 상태에서 바이트 시켜봅니다.
이것의 위치대로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해서 만족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요, 연조직은 정상인데 보온이 조금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긁어내고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면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요, 소켓 프리저베이션인데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지만 왠지 좀 불안할 때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하고 약 3, 4개월 후에 소켓 프리저베이션한 하방의 임플란트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었습니다. 이때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거를 썼고요. 3, 4개월 후에 열었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약간 모자란 버칼보는 다시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힐링을 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커버 스크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초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파필라입니다. 그러면 이 파필라를 왜 이렇게 둔 상태에서 보초를 했을까? 물론 파이널 보철물을 템포러리 세팅했는데요. 2008년도에 드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미니멀 플랩을 하고, 그리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인트라소켓 그래프팅을 하고 즉시 템포러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IRG 그룹, 즉시 수복 그룹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DRG 그룹인데, 조건이 안 좋아서 플랩을 좀 크게 열고 임플란트 심고 GBR하고, 그리고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딜레이드하게 템포러리를 한 것이죠. 이것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파란색이 즉시 수복 그룹이고 빨간색이 나중 수복 그룹인데, 나중에 수복한 것도 결국 파필라 레벨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필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수복을 즉시 하건 나중에 하건, 즉시 하는 게 파필라를 처음에는 유지해서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따라잡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잡는 것을 확인하고 파이널 셋을 하기 때문에 템셋을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1번은 임플란트를 심고 즉시로 템포러리를 했지만 파필라가 차지 않았는데, 2번은 최종 보철물을 했고요. 그것이 점점 1번과 1번 사이의 파필라가 1년 내에 차올라오는 것을 보입니다. 즉 크리핑 되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닥터 타노가 말했던 5mm 룰에 의한 것인데, 처음에는 치아와 치아 간에 인터프록시말 본 크레스트부터 컨택 포인트까지 거리가 5mm 이내라면은 파필라가 100% 찬다라는 것에 근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임플란트와 치아 간에도 결국은 적용된다라고 쇼케 선생님이 말했고, 많은 선악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싱글 임플란트를 했는데 파필라는 아주 많이 차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내려가봤자 약간 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자연치, 인접한 치아의 인터덴탈 본 크레스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즉 그룬더 선생님이 말했듯이 싱글 임플란트는 인접치의 티슈 서포트에 의거한 것이지, 파필라는 재생이 되려고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재생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연조직은 괜찮은데 뼈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GBR을 합니다. GBR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합니다. 바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입니다. 2004년도 IJPRD에 미시간에 있는 홈레이 왕 선생님이 말했듯이
디펙트의 첫 번째 부위는 자가고리나 동전고를 깔고 두 번째 부위는 잘 녹지 않는 DBBM을 바이오스 같은 것을 에피컬 서드까지 하고 멤브레인을 한다는 것이죠. 상악 전치부는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디펙트 부위는 조금 자가고리나 동전고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전고를 깔고 그 다음에 GBR 멤브레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템포랄을 했는데요. 인터덴탈 파필라는 인접치에 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립니다. 8년 후인데요. 인접치의 본 레벨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접치에 레진을 했는데 변색이 됐고 결국에는 인접치가 안 좋아서 10년째는 발치를 했습니다. 상악전치부의 연조직은 괜찮은데 골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죠. 이럴 때 이 부위가 디펙트가 보이죠. 11번 부위가 디펙트가 보입니다. 이 부위는 발치를 할 때 제가 부주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이 약간 프랙처 됐는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이것을 웨징시킵니다. 대부분 웨징되지 못한 자가골들은 대부분 네크로시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웨징을 하고 이 안쪽과 이 바깥쪽에 바이오스를 가지고 GBR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위를 그리고 GBR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에피컬 서드까지 듬뿍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치화 부위도 역시 뼈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GBR이 아니기 때문에 웨터빌리티가 좋은 바이오 가이드 같은 또는 오스 가이드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것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본 티슈는 노말인데 소프트 티슈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는 많이 얇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GBR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하고 나중에 한 3개월에서 4개월째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3번 부위가 보시다시피 리세션이 돼 있죠. 임플란트를 심고 GBR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할 수 있지만 조건을 먼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템포럴 임플란트 하고 앞쪽엔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그리고 멤브레인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플랩을 열어서 그때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더 예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상악 전치부에 이런 23번 캐나인 부위 같이 리세션이 좀 있는 부위들은 나중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도모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요. 즉 본과 소프트 티슈가 많이 불량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플란트를 못 심겠죠. 무엇보다도 뼈가 문제가 아니라 연조직의 재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연조직이 있어야 본을 채우거든요. 안 그러면 핑크 포슬레인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조건이 안 좋을 때 상악 전치부에 버티칼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런 텐팅 폴 같은 거를 넣고 버티칼과 호라이전탈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때는 메쉬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약 소프트 티슈를 릴리징해서 덮었고 4에서 5개월 후에 플랩을 열게 되는데 그때 열어서 이때 비로소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런 경우죠. 버커링구알로 너무 얇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블록본을 하고요. 그리고 4, 5개월 후에 블록본이 뼈랑 붙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때는 이제 GS3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을 4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버커링구알로 많이 안 좋은 경우는 물론 12번도 발치했지만 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조직의 제거에 힘써야 됩니다. 바이라테랄로 풀시크니스로 열어서 바이라테랄로 팔라탈 페디클 그래프트, 즉 VIP 플랩 같은 것을 해서 버티컬하게 연조직을 올리고 연조직이 힐링이 끝나면 한 2, 3개월 후에 경조직을 제거하는 것이죠. 블록본을 했고요. 경조직이 재건이 끝난 후에 4, 5개월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팔라탈 쪽에 약간 모자란 GBR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조직도 모자라고 경조직도 없는 경우가 되겠죠. 문제는 연조직이지 경조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악전치부는 발거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소프트 티슈 디선스를 없애고 약 2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스티치 아웃 했을 때고 이것이 2개월 정도 기다리면 슈링키지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열어서 이때 이제 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컴포지트 그래프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즉 동종골이나 자가골과 이종골을 50대 50으로 믹스한 것이죠. 이것은 2013년에 닥터 시미온이나 또는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의 논문에 의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연조직을 커버합니다. 그 후에 이것이 4, 5개월 지나서 뼈가 어느 정도 바이탈본이 되면 그때 플랩을 열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즉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인데 어찌됐건 상악전치부에서는 연조직의 재건이 제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목차는 바로 이스테릭 레스토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서지컬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역시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는 버칼본의 thickness, 세 번째는 로딩 타입, 네 번째는 소프트 티슈 컨디션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임플란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을 줄로 아는데 근데 여기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사이시브 캐널입니다. 이 환자분은 보철이 되어 있는 환자분인데요. 투 유닛 브릿지로 좌측 우측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번 치아가 서비칼 쪽에 루트 프랙처가 생기고 동요도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발치를 했는데 21번 임플란트를 약간 디스탈로 심은 것 같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심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버코링구알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앙에 커다란 이런 게 있죠. 인사이시브 캐널. 나소팔라타인 캐널이 있어서 이것에 미니멀 인볼브를 시키려고 약간 디스탈로 갔습니다. CTV를 보면 약간 침범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침범했을 때는 팔라탈 플랩을 열어서 다 긁어버립니다. 큰 문제는 없고 대신 이 긁어버린 빈 공간을 반드시 고리식재를 넣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지를 모를 그런 유로마 같은 것을 막고 또한 오세 인테그레이션의 컨택 BIC 레이쇼를 높이기 위해서 고리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버칼본의 thickness입니다. 버칼본의 thickness는 무엇보다도 상악전치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스프레이 선생이 3061개 임플란트 심고 2차 수술할 때 열었을 때 그때 버칼본의 두께가 2mm 이상 넘었을 때 페일리어 레이트가 결국 제일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스프레이 선생이나 벨저 이런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한의 버칼본 월이 2mm 정도 있어야 특히 상악 10전치에서 알베올라 크레스트가 녹지 않는다. 즉 버티컬 디멘션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스웨덴의 유명한 외과학자인 우엘리 그룬도 선생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즉 높이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2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는 4mm 정도를 이분은 만들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리모델링 되면서 어느 정도는 슈링키즈가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이 2mm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질 발탈본의 두께가 이것이 리모델링 되는 중간에 일부분이 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본이 녹으면서 버티컬적으로도 내려가서 쥔지벌 리세션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2mm냐? 이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코티칼본과 캔솔로스본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완성했던 그러한 보철물들입니다. 이 당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스레드가 뼈에 하나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됐고 그래서 GBR을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4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상악 전치부에 리세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더 지나니까 결국은 22번 부위가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서 퍼스가 나오고 쥔지발 스웰링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발치를 하기 위해서 상악 보철물을 뜯었고요. 뜯었고 22번은 발치했고요. 나머지 치아들을 임플란트를 보시면 처음에 식립했을 때는 스레드가 하나도 노출 안 됐던 것들이 다 스레드가 노출됐죠. 즉 상악 전치부는 힘을 하악 전치부부터 받아서 버칼 쪽 부위가 텐션 부위고 또한 코티칼이 별로 없기 때문에 2mm 이상의 뼈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때는 22번 부위는 새로 심지 않았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의거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리GBR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위는 베스티빌이 모자라고 케라틴의 티슈가 모자란 부위는 FGG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7개월 후에 23번 부위는 뼈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았고요. 아쉽게도 12번 부위는 뼈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13번 부위도 역시 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칼본의 두께가 이렇게 나중에 롱런 리절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로딩 타임입니다. 뜬금없이 서저리에 왜 보철 수복에 관련된 로딩 타임이 들어갔을까 의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아까 드록 선생님의 이 논문에서 즉시 수복 그룹과 나중 수복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걸 보시면 파필라는 나중에 수복을 해도 그것이 결국은 캐치업 하는데 크리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드 페이셜 뮤코사 레벨, 정중앙에 있는 뮤코사 레벨은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이메디에이트하게 수복을 한 것이 훨씬 약 1mm 정도
이 쥔지발 레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나중에 한 것들은 예외 없이 리세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이 이미디에이트하게 수복을 하지 않는 그룹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인컴플리트하게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힐링 동안에 아무래도 소프트 티슈가 콜랩스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1mm 정도의 페이셜 쥔지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레이션을 못한다거나 또는 초기 고정이 안 나왔다거나 또는 딥바이트라서 불안해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리세션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약간 딥바이트지만 안 닿게 해서 템포라리를 즉시 해줬고 그리고 약 2, 3개월 후에 파이널 보철물을 해서 8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쥔지발 리세션이 별로 되지 않고 파필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좋지 않았다든지 딥바이시라서 템포라리를 하는 게 걱정되면은 바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임상가들이 요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체어 사이즈 커스텀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것이죠. 즉 풀로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칼 부위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템포라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서 서비칼 부위만 템포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보존하고 쥔지발 마진이 약 1mm 정도 리세션 되는 것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어떤 다른 것으로 템포라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악 전치부에서 싱글 또는 멀티플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인서션 토크 밸류가 35, 40 이상일 것, ISQ가 65 이상일 것, 그리고 너무 아무리 발치적 식립이라도 너무 디펙트가 커서 이제 임플란트와 본 컨택 레이셔가 별로 이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버티칼 스톱이 없는 그러한 덴티션일 때는 힘이 집중되니까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은 제 후배 선생님인 박희웅 선생님이 시도한 건데요. 미니 서지컬 가이드를 하고 이것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때 만약에 스크류 홀이 설축으로 나왔다면 그럴 때는 저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즉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세레이션이 있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이것을 뺐다 꼈다 못하기 때문에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물을 만들고, 만약에 스크류 홀이 오클루잘로 나왔다 이럴 때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로 만들면은 이 템포러리 세멘을 뺐다 꼈다 하기가 어렵겠죠. 세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반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템셋을 해서 이것을 뺐다 꼈다 하면서 쥔지발을 몰딩할 수도 있고 최종 보철물 임프레션 뜰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스테릭 레스토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서지컬 팩터로는 연조직의 컨디션이 있겠습니다. 연조직 컨디션으로는 케라티나이 티슈의 좋은 위드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이오 타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이오 타입은 크게 thin scalloped 타입과 thick flat 타입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thin scalloped 쥔지발 타입은 flat thick 타입보다 쥔지발 리세션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페노타입은
처음에 오션바인 선생님이나 닥터 로스가 명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시버트 같은 분이나 린데 같은 분은 thick 바이오타입은 자극이 왔을 때 포켓 포메이션으로 반응을 하고 thin 바이오타입은 리세션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thin 타입은 보통 이 균지발 코드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거나 또는 프로브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는 약 두께가 1.5mm 언더를 말하고요. 1980년대 치주과 의사인 닥터 메이냐드 선생님은 알베올라 본도 충분하고 어태치 균지바도 충분한, 두께도 충분한 이런 경우는 리세션은 안 온다. 둘 중에 무엇 하나만 조건이 좋다면은 리세션은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이 두 조건이 다 안 좋을 때는 리세션은 일어나기 쉽다.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그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라티나의 티슈가 얇고 또한 모자랄 경우에는 리세션이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상악전치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협측의 수프라 준지발 뮤코사는 두께가 1.5면은 높이가 1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닥터 노자와나 타케시, 그다음에 이노모토 같은 선생님이 2006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에 의거한 건데요. 이것은 웬스트롬이 말한 자연치에서의 그 법칙과는 약간 역전입니다. 즉 블러드 서플라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자연치에서는 높이가 1.5면 넓이가 1인데 임플란트는 넓이가 1.5가 돼야 높이가 1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요. 균지발 리세션이 있어서 이것을 릴리징 이션을 해서 코로나리 포지션드 플랩을 왼쪽처럼 했다고 해도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균지발 리세션이 있는 것을 다시 크리핑 되게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파셜 티크니스를 해서 균지발을 이등분하고 그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를 넣어서 균지발을 뚱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파셜 티크니스냐면 풀 티크니스를 해서 커넥티브 티슈가 본과 닿으면 많은 양이 괴사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페리오스티움 베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이오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thin 바이오타입에서 thick 바이오타입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 것은 파셜 티크니스로 0.34mm 정도밖에 두께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하지만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mm의 볼륨 소실이 오기 때문에 안 한 그룹에 비해서는 플러스해서 토탈 1.4mm, 약 1.5mm 정도의 두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1.5mm를 하면 1mm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즉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면 안 한 것에 비해서 1mm의 균지바 마진의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소프트 티슈 디멘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슬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를 여기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죠. 그래서 버티칼적으로도 그리고 호라이전탈로도 이 커넥티브 티슈의 두께와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에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슬림 힐링 어버트먼트를 껴서 했던 증례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방법으로는 바이오타입 컨버전의 바로 파우치 테크닉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22번 치아가 리세션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파우치 테크닉을 하는 것이죠. 풀 시크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세션을 어느 정도 리커버 해준 것이고요. 동영상을 보시면요.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그리고 15C 블레이드로 뮤코진지발 정션까지만 파우치 테크닉을 해줍니다. 너무 얇아서 리세션이 될 것만 같고 이미 균지발 리세션이 조금 있는 경우죠.
양쪽에 12번, 22번에 비해서. 이 뮤코진지발 정션을 넘어서 이 파우치 테크닉을 하면 퍼포레이션이 되니까 그것을 넘어서 할 때는 특별한 블레이드, 즉 마이크로 블레이드 같은 프리커버드 된 블레이드가 필요하지만 뮤코진지발 정션까지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고 나서 팔라탈에서 싱글 하베스팅 인시전을 통해서 대부분 속옷치부 진지발 마진 3mm 언더에서 이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하면 균지발 리세션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풀 시크니스로 그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고요. 이것을 체득한 후에 그리고 도넛 사이트를 슈처를 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인트라 소켓 그래프팅을 이종고를 이용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만들었던 파우치를 벌려서 그 부위에 커넥티브 티슈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커넥티브 티슈를 집어넣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에 무언가 스테빌라이제이션 슈처 같은 것을 하고 플랩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mm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태리 밀라노 대학의 루트 커버리 테크닉으로 유명한 지오바니 주켈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파셜로 하고 리세션이 있을 때 버티컬 인시를 파셜로 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하고 이 인터프록시말 부위는 이 부위를 또 이 부위를 디에피세리얼 라이전하고 릴리징 인시전에서 덮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템포랄을 했더니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진지발 마진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켈리 테크닉을 이용해서 파셜 티크니스로 베드를 만들고 커넥티브 티슈를 하고 어버트먼트를 일부러 얇게 했습니다. 커넥티브 티슈가 뚱뚱하게 되도록. 그리고 나중에 기다리면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 이제 보철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크닉인데요. 마지막 테크닉은 바로 풀 thickness로 해도 커넥티브 티슈가 괴사되지 않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페디클이 있기 때문에 즉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혈행을 유지하면서 돌렸기 때문에 잘 녹지 않는 것이죠. 상악 전치부에 스마트 빌더를 이용해서 GBR을 하고 그리고 파셜 시크니스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페디클이 그런 성질 때문에 이것이 메쉬 위에 올라가도 커넥티브 티슈가 괴사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버칼 플랫과 매트리스 수처로 이것을 이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팔라탈 페디클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지컬 팩터가 이 심미적 보철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그 에스테틱 존에서의 현명한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주제를 선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하다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많이 망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망해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여러 논문들에 의거해서 제 나름대로 그 조건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한 것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전치부의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특히 안 좋은 조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걸 다시 피드백 하시면서 아마 이런 좋은 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항상 임시 보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늘 같은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플리퍼 같은 그런 템포러리 덴처는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버티컬 스톱이 없어서 임플란트나 고리식한 부위에 원치 않은 로드를 가하기 때문이죠. 멀티풀일 때는 MS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를 폰틱 부위에 식립해서 임시 보철물의 지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메릴랜드 타입의 임시 보철물 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버티컬 스톱이 있는 리무버블 리테이너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은 늘 부담되지만 사실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고증이 좋고 바이트만 이렇게 딥 바이트가 아니라면 오클루전을 떼서 하는 등의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강의하신 여러 그 주제에서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네. 어떤 그 크리티컬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정해서 시술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접 치아가 진지발 리세션이 있거나 하면 임플란트 식립 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즉 인접 치아에 진지발 리세션이 있을 때 그 식립 깊이를 어떤 포인트를 레퍼런스로 잡으시는지 하고 네. 질문이 왔습니다. 고리식을 할 때 인접치의 본 레벨 이상으로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안 되듯이 이러한 블러드 서플라이 한계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도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인접치 본 레벨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깊이 식립하면 되는데요. 싱글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두 인접치 중에 조금 안 좋은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심고요. 또는 멀티플일 때는 인접치가 좀 안 좋다면 그것을 폰틱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만들 때 결국 인접치아의 마지날 진지바의 어떤 그러니까 버티컬 본 높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한 가지 질문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은의 두께가 신바이오 타입일 경우에 그리고 또 치조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GBR을 하고 릴리징 이시전을 하는 플랩을 닫으면 향후 리세션 예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예후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이오 타입일 때 GBR하고 릴리징 이시전에서 덮으면 거의 100% 리세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니어드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치조골도 얇고 어테이즈 진지바도 부족한 핀바이오 타입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을 극복하면 리세션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넥티브 티슈를 그래프트를 해서 연조직을 증강시키는 방법이 그것인데 사실 이거는 초보자들이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핀바이오 타입이고 본도 안 좋다면 발치만 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서 본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 3,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조금 늦지만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강의해 주신, 어떻게 보면 이대희 원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에서 나온
어떻게 나온 좋은 그 결과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는 신미 상악 전치 보철의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 김세용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세기 이치과병원의 김세용입니다. 요즘 시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 소통의 장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강의 전에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오스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임시 보철물부터 최종 보철물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치료 결과가 환자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악 전치부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요소도 잘 맞춰줘야 되고 또 치과 의사도 뭔가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공부를 실제적으로 제작해주는 기공사도 그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시간에 이대희 원장님께서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외과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철적인 관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임시 보철물하고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지대주의 종류들 그리고 연결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치부,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싱글이나 파샬 이런 케이스들은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줄까 고민 안 하시죠. 대부분 그 상태로 치유를 시키고 나중에 최종 보철물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어떤 종류의 임시 보철물 제작해 줄까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가철성하고 고정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임시 보철물의 목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 그리고 심미를 회복해 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술자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 시술 부위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요소를 증가시켜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시 보철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고정성의 임시 보철물이 가장 전치부에서는 추천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관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에 초기 고정성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고정력이 인서션 토크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ISQ 밸류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객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immediate restoration은요. 경험에 입각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고정력도 중요하지만 즉시 보출 후에 교합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요하고요. 또 환자와 관련된 요소는 식습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즉시 하중의 보출 개념은 경험에 입각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즉시 이 전치부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 ITI 그룹에서 정리를 했던 로딩 프로토콜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딩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즉시 하중이잖아요. 이 즉시 하중의 개념은 뭐랄까요? 과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뭔가 어떠한 보철물을 장착해 주는 것을 즉시 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주일 이내에
임시 보출물이나 최종 보출물을 장착해주면 그것이 이제 즉시 하중 또는 즉시 보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교합을 시키느냐 안 시키냐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 임시 보출물이 교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즉시 하중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교합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우리 즉시 보출을 해주는 경우, 임시 보출을 해주는 경우는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후 바로 가능한 한 즉시 보출을 해주는 이유는 전치부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어느 정도 발치와 이 발치한 자리에 골 조직이라든가 연 조직의 어떤 아키텍처 그 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보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또 하나 장점은 환자가 많이 편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골 조직을 완벽하게 또는 연 조직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발치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발치하는 반드시 습수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치부에 있어서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 고정력을 잘 얻어내서 전치부에서는 즉시 보출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시 보출을 전치부에 딜리버리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합입니다. 그래서 MICP에서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에서는 절대 닿아서는 안 되고요. 전방 운동, 이 기능 운동 동안에는 전방 운동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전방 운동이라는 것은 인사이징 한다는 거 있죠. 그리고 측방 운동 시 절대 이 전치부 즉시 임시 보출물과 교합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치부 같은 것은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해지면은 측방력, 라테럴 포스를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자가 이 교합 양상이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아무리 고종력이 좋다 하더라도 저는 즉시 보출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측방력이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고종력이 좋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임시 보출물을 제작했다가 골 유착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골 유착 후에 임시 보출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즉시 임시 보출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재료를 갖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로우 차트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발치 후 즉시,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 즉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중에 좀 다음 약속 때, 오늘은 그냥 임플란트만 시술하고 다음 약속 때 임시 보출물을 장착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소는 클리닉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기공실에서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바로 그냥 즉시, 바로 그냥 임플란트 심고 나서 선생님들 손으로 즉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빚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인상을 떠서 기공실에 맡길 수도 있겠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 뜬 다음에 뭐 PMMA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어버먼트는 일체형, 원피스 타입이 될 수도 있겠고, 투피스 타입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템포리 어버먼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타이 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재료는 아크릴 레진 또는 컴포짓 레진, 그 외에 뭐 PMMA라든가 액체 레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다 보면 거의 하루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만 해드리고요. 각 케이스에서 종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임시 보출물의 연결 방식을 세멘 유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크루 유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컨비션 타입, SCRP로 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례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31세 여성 환자로 12번 부위가 뭔가 좀 덜 페인, 우리한 통증이 있다는 주소를 갖고 내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엔도, 루트케라 트리트먼트 됐고요. 또 에피코엑토미도 한 이 덴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CT상으로 보면은 라비알 쪽에 본노스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침입했을 때 초기 고정력이 그닥 높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오늘 왔을 때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은 잘 안 하고요. 예비 인상을 떠서 가철성의 임시 보철물을 미리 제작을 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한 다음에 고정력이 안 나왔죠. 지금 20뉴턴이라는 것은, 그리고 ISQ 밸류가 6일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식립 후의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가철성 임시보철물이 딜리버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은 젊은 여성들은 이 플리퍼 같은 이 가철성의 임시보철물보다는 이렇게 교정용 어플라이언스 비슷하게 닮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환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좋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임시 보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플리퍼인데요. 이 플리퍼는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부위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가 식사를 할 때 뼈 이식 부위라든가 임플란트 부위를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프트 라이너를 깔아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 덴처는 주로 심리적인 요구도가 없고요. 인접치아도 많이 리세션이 돼서 문제가 생긴 환자들, 특히 이제 치주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하는 방법인데 젊은 층의 환자들은 잘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이트 가드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 하드 플레이트 있죠? 하드 플레이트를 바큐um 포밍으로 찍어서 거기에 이제 임시 치아, 인공치아 같은 걸 파묻어서 하는 엑시스 리테이너 방법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방법보다는 낀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교정용 장치 비슷하게 생긴 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광범위하게 뼈 이식했는데 플리퍼를 하게 되면 이식된 뼈가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탈 프레임워크 디자인을 갖는 RPD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고정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인접치아가 파절돼서요. 인접치아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접치아를 깎아서 이 캔틸레버 파닉을 갖는 디자인을 하게 됨으로써 고정성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인접치아를 깎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환자가 이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레진 본디드 브릿지를 할 수밖에 없죠. 즉 인접치의 설치에 이 컴포즈 레진을 붙여서 고정하는 이런 형태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좋지 않을 때는 다양한 이런 임시보철물을 해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저는 첫 번째 나와 있는 플리퍼는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 그 교정용 어플라이언스 비슷한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쓰다가 약 2주 정도 후에 리콜 체크업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2달하고 3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ISQ 밸류가 75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상 체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80 이상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75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지는데요. 과연 픽처 랩의 인상 체득 후에 바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뭔가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처럼 젊은 층이고 인접치아도 깨끗한 경우에는요, 최종 보철물에 준하는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딜리버리하고 주변의 잇몸 반응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가 주로 제작하는 임시 보출물은요, 아무리 억세소리, 라벨 쪽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출물 주로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 보출물 장착 기간 동안에 세멘 유정을 제작하게 되면은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을 뿐더러 환자가 올 때마다 이것을 뺐다 꼈다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또 세멘 제거를 잘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출물을 주로 제작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CJ 라인, 즉 마진까지 올라오는 이 영역을 우리는 진지바 커프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 주변의 상황과 평가해 봤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죠. 인접 치아보다 잇몸 레벨이 상방에 있어요. 그 얘기는 약간의 잇몸이 리세션 된다 하더라도 진지발 레벨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약 3주 정도 기다려도 잇몸 레벨이 안정화되지 않아서요. 약간 환자가 이게 치아가 좀 짧아 보인다. 아주 예민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짧아 보인다고 해서 12번의 잇몸 레벨을 약간 레이저로 수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잇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환자가 만족을 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최종 보출물 과정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처 랩 인상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최종 보출물의 모습인데, 지금 최종 보출물을 제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컨투어라든가 위치를 고려해서 제작해 보니까 스쿨 억세소리 인사이즈 엣지 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멘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컴포넌트, 어떠한 기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컨버전 타입 또는 SSRB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구가 바로 오스템에서 나와 있는 앵글드 드라이버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잘 쓰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경우에 세멘 유정의 최종 보철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팅이 되었는데 환자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환자분이 뭔가 치아가 약간 뻗어져 보인다. 이 치경부가 좀 들어가 보인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캐치해내는 아주 그냥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서비칼 쪽을 약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저 엣지 쪽도 반대편에 있는 22번과 대칭이 되도록 가능한 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철물 제작했을 때 비로소 환자는 만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보철물을 임시 합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치부에 있어서는 마진의 위치인데요. 기성 지대주를 사용하든 커스터마이저 어먼트를 사용하든 이 마진의 위치가 주변에 있는 잇몸 높이에 따라서 어떤 경우 막 깊고 어느 부위는 얕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동일한 깊이에 놓이도록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기공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셔야겠죠. 그 이유가 임시 합착을 할 때 그 임시 합착제를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진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결과의 모습이 되겠고요. 엑스레이와 CT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의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후의 모습이 되겠고 3개월하고 2주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아주 만족한 상태로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본레벨 임플란트를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깊게 식립하는 것이 얕게 식립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자, CT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지금 한 케이스를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임시 보철물의 종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버먼트의 종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보철물의 연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전치부에 있어서는 픽처 랩 인상 채택한 후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멘 유지형, 스크루 유지형, 컨비네이션 타입. 우리가 SCRP라고 불리고 있죠.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진입했을 때 임플란트 패스가 라비알 쪽으로 향하는 경우, 전치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멘 유정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억세스홀이 저쪽으로 나와도 라비알 쪽으로 나와도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환자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임플란트 보철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 환자를 설득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랜 동안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우라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억세스홀이 라비알 쪽에 나오면 그게 환자가 대부분 티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미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베스티뷸라 디픈 현상이 있고 에피칼 페네스트레이션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라비오 버전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미 조정의 임시 부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지대주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성지대를 사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과거에 저는요, 첫 번째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기성지대주는 커스터마이즈 어먼트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작 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그냥 기성지대주 사용해서 PFM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한 80대 초반의 남성 환자인데요. 뭐 임플란트 식립이 그닥 많이 벗어나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성지대도 사용해서 이런 보철물 제약을 해줬어요. 자, 보시면은 결과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치부는 마진의 위치가 서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세멘테이션 한 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제거하면 10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큐렉 같은 걸 이용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프로토콜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세멘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멘 유형의 보철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어떠한 보철적인 컨셉 없이 제작한 거 보시면은 기공사들은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보시면 어때요? 마진 부위가 어느 부위는 상당히 있고 어느 부위는 또 얕고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합착을 했을 때 과연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레디메이드 어먼트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직경, 어버먼트 칼라 다이아미터라든가 GH라든가 특히 하이트가 5.57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점인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렇게 손톱 깎은 모양 있죠? 또는 초승달 모양으로 저렇게 남아있어요. 저 남아있는 세멘이 오랫동안 이 치은 열군에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본노스도 갖고 오고 또 누공이 형성되고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까지 이제 실패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한다고 케이스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레드메이드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든요, 잇몸 레벨에서 마진의 위치는 동일한 깊이에 놓이도록 디자인하거나 밀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성지대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즉, 이 GH 칼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주변의 잇몸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0.5에서 1mm 하방으로 오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노출되는 부위는 어버먼트 밀링 과정을 통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잇몸의 높이에 따라 동일한 깊이에 오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잔존 시멘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디자인할 때도 동일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변의 잇몸의 높이에 따른 동일한 깊이에 오도록 마진 설정하는 것이 세멘 유형의 보철물 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버먼트의 하이트가 좀 짧죠. 특히 임플란트가 약간 라비어 버전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앵글드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스트레이트 타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밀링을 하고 나면은 저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네, 기능 중에
빠져서 내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또는 위치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을 때 기성지대주를 사용해 봤고요. 또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지 않으면 기성지대주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능한 한 세멘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스크류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했고요. 주변의 잇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블랙 트라이앵글 스페이스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이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최종 보철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어버먼트가 바로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많은 라비오 버전된 상태로 식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디자인을 할 때는 자연 치아를 프랩한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마진의 위치는 가능한 한 주변의 잇몸 높이를 고려해서 같은 깊이에 오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진지바 커프 에어리아를 형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상당히 양호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보철물이 이제 체결된 모습을 보시면은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가 바로 자연치아를 프랩한 형태처럼 제작이 됐다는 거에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보철물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는 유지력 자체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기성지대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최근에는 세멘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진의 위치가 동일한 깊이에 놓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는 주변의 잇몸에 딱 맞도록 제작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멘이 밀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어도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전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 환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22번 흔들리는 치아 뽑고 그 부위에 하나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그냥 원합니다. 치아 자체 레벨이 다른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레벨링을 약간 이 그라인딩을 해갖고 레벨링을 해드렸는데도 환자분은 이걸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환자들 우리가 기성지대주 사용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세멘 유정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커스텀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팔로우업 체크한 모습인데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1년 5개월 정도의 모습인데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그닥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심미 보철을 할 때는 이 보철물 쪽뿐만 아니라 이 잇몸의 컨투어도 지지할 수 있는 이 보철물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환자는 11번 부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아도 프랩을 해서 인상을 떴는데요. 과연 기성지대주가 자연치아를 닮은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 따라 형성된, 치유된, 성숙된, 안정화된 잇몸의 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기성지대주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 영역을, 즉 픽처의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그 영역을 자연치아상에서는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이라고 부르죠. 자연치아에서도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은 뼈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치근과 일부의 치관 부위가 지지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역을 어버먼트하고 최종 보철물이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전방부에서 봤을 때 말고요. 교환면에서 봤을 때 그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에서의 잇몸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21번에 있는 자연치아의 형태를 갖는 프랩한 형태와 똑같은 어버먼트를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성지대주가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도 마진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이 보철물 제작했을 때 이 뼈와 관련된 부위 말고요. 이 잇몸과 관련된 프리진지바 마진 영역을 잘 지지할 수 있어서 심미보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다양스러운 것은 환자들은 잘 몰라요. 환자분들이 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시나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 보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이 치과에서의 그 desire, greed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심리적인 면에서는 핑크 이스테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6개월 정도 후의 모습인데 그 컨투어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CT상으로 봐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런 타이베이스를 이용을 할 수 있으십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국 내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덴티스트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링크 또는 타이 베이스입니다. 이 타이 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중간 구점을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요 커스터마이즈 어머먼트와 같은 것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대두된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심리적인 요구도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런 레디메이드 질코니아 어머먼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수의 분들은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심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가격이 좀 비싸고요. 두 번째는 커넥션 부위도 질코니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하고 만나는 그 부위에 콜드 웰딩 같은 걸 기대할 수 없죠. 아주 정확한 커넥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스크루 루징도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프랙처가 돼서 내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바이트 환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심미적인 요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레디메이드 스트레이트 또는 앵글드 타입의 질코니아 어먼트를 선택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이베이스와 메조 스트럭처, 질코니아 코핑 또는 이맥스 코핑을 이용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이 타이베이스를 이용하고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 마치 자연체를 프랩한 형태로 디자인해서요, 이것을 링크, 타이베이스에 영구 압착을 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링크 어머먼트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링크 어머먼트 대신에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시면 기성지대주 있죠. 기성지대주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부위는 타이타늄으로 해주는 게 좋겠고 또 치아 색깔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간 구조물을 저렇게 질코니아 코핑 또는 이맥스 코핑으로 제작해서 영구 압착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는 지금 양쪽 중졸치가 심미적인 문제도 있고요. 뭔가 덜 페인, 씹을 때마다 뭔가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시술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식립하지 않았고 다음 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고정성을 얻어낼 수 있는 구강 내 조건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뭐 엑스레이라든가 CT상을 평가해 봤을 때 에이펙스에 충분한 뼈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미리 뭔가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템포레이 쉘을 미리 만들어 놓고 또 템포레이 어먼트를 미리 준비해 두고 나서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나중에 그날 제작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고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템포레이 어먼트를 끼워놓고 조종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제작되어 있는 템포레이 쉘을 이 템포레이 어먼트에 부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크류 유정의 임시 보충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요. 시간 많이 걸려요. 타임 컨숨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디지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상에서 바로 만드는 방법, 스크류 유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즉 CJ 라인까지 그 진지막 커프 에어리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임시 보충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이 안정화되면은, 권리착도 되면요, 픽처 랩 현상을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 잇몸을 복제하는 방법의 인상체득 방법으로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레디메이드 어먼트가 있을까요? 자, 마진 아랫부분. 마진 아랫부분은 없습니다. 마진 상방 부위는 크라운의 일부분이 지지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선택했을 때 특히나 임플란트가 메지알 쪽, 디스탈 쪽, 팔레탈 쪽으로 치우칠 수 있게 되면 그만큼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임시 보충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이 컬랩스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잘 지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즈 어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가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타이베이스와 메저 스트럭처,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질코니아 코핑은 타이베이스에 영구 합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억세스홀의 위치가 라비알 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미유정의 보충을 제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임플란트를 이렇게 붙여서 식립했을 때는요, 싱글로 제작해 주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싱글의 세멘 유정은요, 딜리버리 당시에는 뭔가 문제는 세멘 컨트롤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유지 관리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속된 말로 너무 짜증나요.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임시 합착을 해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세멘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멘을 적게 사용하면 그렇게 또 기능 중에 또 빠져서 와요. 빠진 걸 들고 오면 다행이죠. 어떤 분들은 또 삼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세멘 유정의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메저 스트럭처를 타이베이스의 영구 합착, 주로 저는 슈퍼본드 CMB를 사용해서 붙이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장착된 상태인데요. 세멘 유정이잖아요. 그래서 세팅한 다음에는 지금 잇몸 부위가 빨간 이유가 이 세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기구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멘테이션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 팔로업 체크를 해서 남아있는 세멘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케이스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저는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본 레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선학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의 높이는 평균 한 3.5 정도 된다고요. 그걸 고려해서 임시 보충물이 반응을 보인 그 위치에 컨택 포인트를 설정을 했는데 팔로업 체크를 해보니까 이 1번, 1번 사이에 있는 파필라가 더 올라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블랙트맨 스페이스를 약간 오픈시켰으면은 이 파필라가 좀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 모른다는 거예요. 환자는 이 파필라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몰라요. 환자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딱 봐서 좌우 대칭만 맞으면 돼요. 색깔도 맞고 모양도 맞고 이건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번, 2번 쪽에 편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사이에 파필라가 반대쪽에 있는 파필라보다 낮아요. 그럼 그것을 용케 아는 환자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뭐 그닥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은 환자를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진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어떤 이유든 간에 특히 전치부를 치료하실 때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으세요. 요즘에 셀폰 되게 좋잖아요. 그 찍어 놓는 이유가 환자가 과거의 모습을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불평을 약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전 사진을 딱 보여주면 좋아졌네?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찍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개월 후 2주 정도 후의 모습이고 9개월 정도의 모습인데 아주 안정화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메이종의 보철물을 싱글로 했을 때 간혹가다 제가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고요. 타치코아에서 한 임플란트 보철 치료한 것을 보면은 저렇게 팔라이탈 쪽에 훅이 달려 있는 것을 가끔가다 관찰을 합니다. 자, 이게 세메이종의 이 최종 보철물을 나중에 빼려고 이게 훅을 남겨놓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제 환자들은 저 훅을 남겨놓으면 뭐라 해요? 원장님, 뒤에 뭐가 있어요? 혀가 불편하다고 제거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달았다가 환자한테 적응해 보셔라. 근데 안 되면 그때 제거해 주시고, 이게 세메이종 하실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죠? 빼내려고 안 빠져요. 특히 스크루 루진이 생겨 있으면 안 빠져요. 아무리 임시 합착했다 하더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싱글용 리무버를 땅땅 때려도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일어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 싫은 환자한테 일어나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한테 이젝터를 한번 때려보요. 가만히 있나요? 짜증은 있는 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세멘 유정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억세서리의 위치를 싱글룸 쪽으로 나오게 해서요. 스크류 유정의 보첨을 제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류 유정의 보첨을 제작하는 방법이 UCL의 어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이 부품도 비싸고요. 또 골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 제작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메탈로 캐스팅할 수 있는 MP 캐스트 어머먼트라는 걸 출시하는데 이것도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기공사가 알아야 될 면도 많고요. 또 메탈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보다는 지금 억세소리 싱글로 나오는 경우라면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패스가 완전히 라비알 쪽으로 나오면은 세메이종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패스가 싱글룸 쪽, 억세소리 싱글룸 쪽으로 나온 경우에는 과거에는 스크류 유정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스크류 유정의 단점이 있어서 세메이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메이종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됐죠? 유지력 조절도 어렵고 세멘 조절도 어렵고 유지 관리 문제점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컨비전 타입의 보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크류 유정은 기공 과정을 통해서 크라운과 어버먼트가 한 몸이 되는 거지만 이 컨비전 타입은 최종 지지대주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싱글룸 쪽에 홀이 형성되어 있는 크라운을 영구 합착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스크류 유정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구 합착을 한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능 중에 잘 안 빠진다는 거고요. 또 영구 합착 후에 뭐를 해볼 수 있냐면 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빼봐서 남아있는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점이 생기면 저 억세소를 막아놓은 재료를 제거하고 나사를 풀어낼 수 있는 스크류 유정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 컨비전 타입 보철물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보시면은 자, 수술 과정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치주질 환자예요. 지금 1번, 1번, 22번은 발걸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가운데 파닉 처리하고 양쪽에 임플란트 심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22번 부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임플란트 사이 연결해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제가 플리퍼를 하지 뭐 심미적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상 체득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인상 체득 후에 임시 보철물을 다시 제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경우 안 해요. 해봤자 환자분 고마운 줄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냐고 오히려 화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최종 보철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억세소리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기성지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성지대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착제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성지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 내에서 연고 합착한 다음에 빼내서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세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신고 브릿지 하는 경우도 이렇게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커스텀을 사용한 이유는요. 위치가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해결해 놓기 위해서 커스텀을 사용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연구 합체가 했는데 이때 문제예요. 이때 지금 헥사 타입의 어먼트 사용했잖아요. 그럼 연구 합착한 다음에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라벼번즈 되고 약간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 각이 있는 부위가 걸려서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넌엑사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스크류 유정의 임시 부출물이 딜리버리가 됐고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잇몸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인상을 뜨게 되는데요. 인상 떠서 최종 부출물은 6 유니트 브릿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3개 임플란트 패스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억세스홀이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연결해서 SCIB 부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 건 뭐가 있습니까? 커스텀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치적인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넌엑사, 각이 없는 어먼트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키는요, 아주 피트니스가 좋아야 돼요. 키가 헐거우면 이 넌엑사의 어먼트를 구강 내에 체결할 때 손으로 드라이버를 줄 때는 괜찮지만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토크 풋을 갈 때 회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피트니스가 좋은 걸로 좋게 제작을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된 SCRP 호출이 되겠고요. 자, 구강 내 연구 합착 후에 빼본 모습이겠습니다. 뺐어요. 빼서 세메인을 철저하게 제거한 게 바로 오른쪽 임상 사진이 되겠고요. 얘를 낄 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각이 있는 어먼트 사용했다면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이 없는 어먼트를 선택해 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퍼 키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임상에 보관하는 것을 프로토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고요. 네, 팔로우업 체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치부, 그러니까 1번, 1번에 식립한 걸 가정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1번, 1번에 심었는데요. 지금 억세스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싱글룸 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싱글의 컨디션 타입 호출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심미적이고 유지관리 문제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이 컨디션 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그닥 추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라벨 쪽으로 나온 경우에는 아무리 싱글로 하는 것이 심미적이다 하더라도 싱글로 해놓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나중에. 특히 빼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약간 그 치아 형태가 프록시말 쪽에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연결해서 제작하고 합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싱글룸 쪽으로 나오고 어느 쪽은 인사이즈 엣지나 라벨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컨비전 타입 싱글, 세미 유정 싱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세미 유정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서로 연결해서 세미 유정의 부침을 제작해 주는 방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컨비전 타입, 하나는 세미 유정을 연결해서 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즉, 저의 임상은 메인터넌스 워크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 문제점을 생각해서 나온 연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 자, 1번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어요. 그리고 고정력이 안 좋아서 일단은 가철성의 임시 부출물을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이건 사용했지만 다시 이걸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골유착이 된 다음에 임시 부출물을 제작을 해서 끼워드렸습니다. 근데 억세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싱글룸, 하나는 인사이즈 엣지 또는 라비알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라서요. 교정치료를 권고해드렸고 또 교정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치료가 완료된 8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인상을 제작해서 최종 보충을 제작한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싱글로 안 했죠. 연결해서 하나는 컨비션 타입, 하나는 세미 유정으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컨비션 타입 쪽은 연구 합착을 하는 거고요. 세미 유정은 임시 합착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한쪽을 연구 합착을 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임시 합착한 부위에 세면 워시아웃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치부는 교합력이 그닥 세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널 피트니스가 좋아야 돼요. 세팅 후에 보시면은 이 마지널 피트니스가 퍼펙트 하면은 워시아웃이 잘 안 일어나고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지글링 모션이 안 가해집니다. 자, 이런 것만 선생님들이 지켜줄 수 있으시다면 이러한 연결 방식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정말 너무 짧아요. 지금 선생님들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비행기 타고 중국 광동성으로 날아가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싶지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전치부에서는 다양한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연결 방식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치과 영역에 있어서는 첫 번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치과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임상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아시면 안 되고요. 깊게 아시고 또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비드 19으로 해서 참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온라인 강의가 좀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이게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또 제가 얼굴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강의도 그 내용이 바뀌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그거 없이 하니까 조금 재미없습니다. 예, 사실 오프라인을 못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고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원장님의 열띤 강의로 인해서 보니까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즉시 임시 보철물에 대한 다양한 제작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가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주면요. 저는 임상에서 안 만들어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환자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상 취득해서 기공실에 의뢰를 해서 스크루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 디지털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스캔 떠서 제작을 해주는데요. 그때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어버먼트는 일반적으로 기성지대주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성지대를 그나마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에 따라서 나중에 골차게 된 다음에 또 다른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평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주질환 때문에 발골을 하고 단순하게 임플란트 식립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지내다가 바로 추정 보철물로 갈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작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살펴보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아마 그 컨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전치부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컨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의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임플란트 식립 시에 어떤 것을 고려하면 스크루홀의 방향을 좀 더 싱글뭉적으로, 즉 컨비네이션 타입이 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전치부는 정말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스플라 디프닝 때문에 우리가 그 에피컬 페네스트레이션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소 라비오 보존 돼서 식립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술하신 분들이 라비오 보존 시키면서 약간 팔라탈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조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파노라마를 보고 또는 CT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식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이 서지컬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쉽게는 일반적인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자연 그 보철물 형태를 제작해서 싱글홈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식립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가이드 시스템이 잘 발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멀징 기술도 좋기 때문에 CBCT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한 한 싱글홈 쪽으로 오도록 식립하는 게 급선무겠죠. 물론 억지로 하다 보면 수술이 어려워져요. 억지로 하다 보면 수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은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싱글홈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사실 저 오스템에 있는 원가이드 같은 예, 그런 디지털 거. 가이드 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서지컬 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특히 전치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치부에 다스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컨비네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할 때 임플란트 간의 식립 각도가 평행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난핵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스플린티드 트랜스포 키를 제작하는 이유라든가 마지막에 아마 보여주신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키가 정확해야 됩니다. 키가 어버먼트의 마진까지 연장돼 있어야 되고, 그 키 내에서 어버먼트가 이게 돌면 안 돼요. 헐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드라이브를 조일 때는 괜찮지만 토크 포스를 가할 때 회전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처음에 강의하신 이대호 원장님 계시죠. 이대호 원장님은 너넥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넥사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대호 원장님 그러세요. 세용아, 그냥 보철물로 낄 수도 있어. 이 보철물이 이제 SCRP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형, 그거 돌아갈 수 있잖아. 돌아가도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이 피트니스를 좋게 만들어서 제작을 의뢰를 하고요. 그것이 임상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관을 합니다. 즉, 그 환자의 그쵸. 그 유지 보존을 이름하고 위해서. 딜리버리 데이터를 적어놓고 보관하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유생사한테 찾아와 그랬더니요. 30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바닥에다가 다 펼쳐놓고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자기야. 그게 아니고. 자, 교정용 모델 박스 있지. 그 박스를 뭐 2017년, 18년, 19년, 20년 박스를 이렇게 적어. 그리고 그거 열면은 이 중간 지퍼백이 있는 거야. 중간 사이즈. 요게 12개 들어있는 거지. 1월 달부터 12월 달. 그 안에는 조그만 지퍼백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한 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그러면은 환자 딜리버리 데이터가 언제인지 딱 보고 2019년 11월 달 갖고 와서 툭 찾으면 나오잖아. 그때서야 이러고 있어요. 자,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플란트 치료받은 환자들은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일반 치료받은 사람들은 타치과에 가더라도 해줘요. 근데 임플란트 치료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타치과가 뭐라 그래요? 치료받은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지 관리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왜 치과 의사가 됐을까? 어딘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정말 선생님의 그 다양한 임상 경험과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마지막에 그 지글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네. 세심한 팁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네. 훌륭한 강의하고 이런 세심한 답변까지 해주신 김세영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느덧 시청자 여러분과 두 분의 연자와 함께한 오스템 미팅 온라인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많은 오스템 미팅 온라인을 준비하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겠나를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좌장을 맡았던 김경훈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